자율주행 자동차가 대부분이 되면 그럼 뭐 누구나 안심하고 아마 손을 떼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면 저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자율주행차가 중간에 끼어들면 한 절반 정도 트래픽을 줄인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판사가 나올 가능성이 수십 년 내에 있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간 판사의 단점은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점심 먹기 전하고 점심 먹기 후에 판결이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저희가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인데 이분들은 이제 3인 1조로 항상 같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분을 같이 모셨습니다.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서 뇌과학 연구하고 있는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초고대 AI라고 하는 좀 핫한 토픽에 대해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철학과 인공지능학과에 있습니다. 과학기술 철학 공부하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이상욱 교수님하고 제가 사실 대학원에서 같은 연구 그룹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욱 교수님이 지금은 철학자시지만 석사까지는 물리학을 공부하셨고 제 1년 선배예요. 네,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빵을 잘 드셨어요? 접시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빵이. 그러네요, 진짜. 네. 아니, 저만 조금 줘요, 항상. AI를 저희가 전에 한번 살짝 다룬 적이 있었죠. AI 시대가 된다면 아마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어요. 완전 손 떼고 눈도 떼고 발도 떼고 맡기실 겁니까? 저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할 거고요. 다른 사람들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부분이 되면 그럼 뭐 누구나 안심하고 아마 손을 떼게 될 겁니다. 예전에 어디죠? 우주 멀리 가실 때는 혼자라도 그렇게 가신다고 하던데 아, 자동차는 안전이 좀 보장돼야 됩니까? 저 혼자만 하긴 좀 그렇죠. 아,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저는 손을 떼는 것보다 자율주행차가 되면 백미러를 떼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거울들은 사실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공기 역학적으로 자동차가 달려갈 때도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다 바뀌게 되면 이제 사이드미러가 없이 자동차들끼리 알아서 통신하면서 다닐 수 있을 테니까 더 원활하게 공기 저항도 없을 거고 그런 방식으로 차 외형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 얼마 전에 그 사이드미러 대신 이제 카메라 달린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봤거든요. 너무 안 이뻐요. 미의 기준이 안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나는 그거 못 보겠더라고. 일반적인 우리가 자동차를 왜 뭐냐 할 때 개인들은 운전하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걸 완전 자율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을 넘겨야 됩니다. 법 규제, 보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운전할 거고 다만 트래픽잼 같은 게 너무 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 오히려 연구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체 자동차에서 한 10% 혹은 5%만 자율주행 차도를 놔둬가지고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면 저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자율주행차가 중간에 끼어들면 한 절반 정도 트래픽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10% 정도의 자율주행차들만 운영하고 버스나 아니면 화물 이런 것만 쓰고 개인들은 좀 즐기면서 사고 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교수님은 일단 차부터 사셔야 되죠? 아니, 저는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교정 시력이 0.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안경을 끼고도 0.15밖에 안 돼서 아, 그래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있으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은 키 10에 혼잡한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쉽지 않다. 이 AI에 관련해서는 역시 좀 기대와 두려움 이런 게 항상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세계들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얘네들이 우리를 조종하지 않을까, 우리를 넘어서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들이 늘 있는 것 같은데 과학계 미결 문제 같은 거 혹시 AI로 풀 수 있을까요? 뭐 오래된 뭐 수학 난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혹시 AI로 안 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게 이게 실제로 그 몇 년 전에 논문이 있었거든요. AI 코페르니쿠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 하나 있었는데 화성의 움직임 관측 데이터를 이 인공지능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랑 태양이랑 화성이 서로 어떤 공간적인 배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 행성의 움직임을 잘 설명할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2000년 동안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를 본 거잖아요. 근데 그 AI는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딱 고민하니까 한 며칠 만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화성이 돌고 있는 태양 중심 모델이 맞다. 이거를 혼자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AI 코페르니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 맥락을 일부 물리학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당장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뭐 입자 물리 실험 데이터들이 있어.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켰을 때 왜 이런 실험 데이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학원생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AI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불만 많은 쪽에서 그 기대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법률 서비스.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뉴스 같은 데 나오면 그 댓글에 항상 저거 인공지능 판사로 바꿔야 된다고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인공지능 판사가 나올 가능성이 수십 년 내에 있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네, 판사들이. 다만 인공지능 판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라는 건 최종 결과물이 법적 지위를 갖는 거잖아요. 판사가 예를 들어서 3년 일하고 선고를 내리면 실제로 그 사람은 법적으로 3년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법적 지위는 없어요. 네. 근데 참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인공지능이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메디컬 AI 갖다 놓고서 그런 거 비슷하게 기존의 판례들이나 이런 거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판사들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되게 논쟁적이에요. 그거를 아직까지 모든 주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그걸 갖다가 판결에 그 인공지능 판사 수준으로 사용하는 거는 꺼리고 있다는 거죠. 그 왜 꺼리느냐? 실제로 인간 판사의 단점 못지않게 인공지능 판사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외성 있는 답도 막 내놓는다면서요. 인간 판사의 단점은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그 사안에 대해서 점심 먹기 전하고 점심 먹기 후에 판결이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에서 엄청난 통계 그 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점심 먹고 난 후가 훨씬 더 후예요. 계속 좀 매겨요 그러면 그 사람. 아니 그래서 네. 실제로 자기의 재판 시간을 뒤로 오후 2시에 잡으려고.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잡으려고. 요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잠깐 생각한 건데 예전에 이제 은행 같은 데 가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네. 돈 세는 기계 100장 넣어요. 쭉 해서 100장 나왔어요. 마지막에 확인을 본인이 합니다. 내가 세요. 그래서 100장 딱 하면 이제 소리 탁 튕기면서 이거 딱 돈 묶어 놓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니까 내가 세고 그 다음에 기계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기계가 100장 맞다고 하면 100장이구나 안심하고 종이를 묶습니다. 그거 날카로웠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기계에 2번을 넣어요. 맞아. 기계 한 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기계 한 번 더 넣어요. 그러네요. 지금 완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기계에. 네. 그러니 아마 지금 판결 같은 것도 지금은 이제 그냥 참고만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내가 판단한 걸 얘한테 물어보고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예리하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합니다. 네. 저는 근데 약간 여기 반론이 좀 반론 있는데 또 들어갑니다. 판사가 당연히 편견이 없어야 되고 치우침이 없어야 되지만 역설적인 의미에서 판례에 반하는 무언가를 하려면 의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AI는 가장 빠져있는 게 사실 의도성이거든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을 할 줄 알아야 거기서 의도가 발생하고 거기서 이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정보만 가지고 판례를 쭉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얼만큼 올바르게 판결을 내릴지는 좀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인 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판사가 내가 보이스피싱 당한 경험이 있어. 근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들어와. 그럼 이제 세게 때리고. 여튼 뭐 그거는 워낙 이제 그 법률 데이터라는 것이 방대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거대 언어 모델 AI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긴 해야 되겠네요. 말씀하시는 네. 거 듣다 보니까 조금 하나 재밌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은 지식의 양이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은 공부와 학습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보통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뭐 판사, 변호사, 의사 같은. 오히려 그런 직업들이 더 AI로 대체가 쉬운 거라면 AI 사회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직업들이 별로 인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 머리로 돈 번 사람들은 이제 끝이에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한 게 똑같은 법률 서비스 내에서도 전체가 대체되지 않고 일부가 대체되는데 그게 이제 좀 심각한 게 이미 미국 내에서 2년차, 3년차 초짜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앉아가지고 서류 처리하는 거예요. 자료가 막 수만 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로 써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보고서 그 위에 변호사한테 2페이지짜리 요약해가지고 갖다 주는 요거로 하는 게 AI가 더 잘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초거대 AI 이거 하는데 돈이 뭐 1, 2천만 원은 되는 게 아니더만요. 뭐 수백, 수천억이 드는데 우리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이런 시장들을 왜 기업들이 돈을 투자하냐라고 볼 때는 항상 제일 큰 거는 내가 이 시장에 돈이
될 수 있냐라는 판단인데요.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까요? 검색에 연관된 시장이 구글이 연 162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00조에 거의 가까운 190조 연간 이렇게 버는 시장이 있고요. 아까 그런 단순하게 이렇게 뭔가 예측하는 모델들이 오토 GPT라고 내가 미션을 주면 계속해서 그 미션을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오는 이런 방식이 가장 또 많이 쓰일 또 큰 시장이 전자상거래예요. C회사 혹은 N사 들어가가지고 쿠팡 네이버 얘기하시는 거죠? 아 여기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저희 KT도 얘기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대한 시장들, 아마존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 어마어마한 또 시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업 내에서는 기업 내 검색 시장이 있어요. 이런 큰 시장들이 틈새가 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혹은 빅테크가 또 더 앞서서 이런 시장들을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간 막 수천억씩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빅테크들만 더 부자 되고 돈 몇백 조씩 벌고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나 뭐 이렇게 이런 기술들을 조금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회사들은 다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살짝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특히 그 두려움의 결정적이었던 거는 며칠 전에 오픈 AI가 이제 4.0 터보를 냈어요. 내면서 오픈 AI 생태계에 있었던 주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뱉어내다 보니까 비스무리한데 틀린 답들이 나오면 기업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생태계에 검색 같은 형태들이 많이 붙어있는 생태계 스타트업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랭체인이라고 하는 오픈 AI에 붙어서 검색을 제대로 해주는 벡터DB를 잘 만드는 뭐 파이콘이나 이런 회사들도 오픈 AI가 내가 다 할 거야 이번에 선언을 한 상태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작은 회사들이 기업들인 AI 스타트업들도 이 시장에서 내가 좀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가 다 점유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저희 회사도 이제 통신기관에 이익을 내는 회사고 저희도 B2B에 집중을 해서 돈을 벌려고는 하는데 그 중에 한 일환으로 안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많이 좀 오픈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랑 경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그럴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 작업들을 했을 때 저희 회사도 이익이 되고 그 회사도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미듬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면서 첫 번째로는 미듬의 70억 파라미터 사이즈의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 중에서는 작은 형태에 속하는데 그것들을 공개를 했고 공개를 할 때도 그냥 공개하면 또 신뢰성이 없을까봐 허깅 페이스라고 얼마만큼 모델을 놔두고 이 성능에 대해서 리더보드 우리 골프 칠 때 리더보드 있듯이 이 모델이 1, 2, 3이 이렇게 돼 있는 리더보드에 일단은 국내 한국어 모델로 1등을 찍은 모델을 저희가 대기업에서는 최초로 이제 공개를 드렸어요. 아니 근데 그 KT가 그만큼의 그 데이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왜? 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유,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검색도 하고 뭐 컨텐츠들을 많이 이제 넣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KT는 우리 통화를 엿듣지 않았던 이상 그러네. 학습 데이터를 어떤 걸 사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대용량 모델을 KT도 만들 수 있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용량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구매도 해요. 사시기도 네, 하고 구매도 하고 여러 각도로 지금 모아가지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코퍼스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질 수 있는 회사들의 조건은 당연히 테크 회사들이 좀 더 유리는 한데 통신 회사들도 자본과 기존 고객들과 여러 가지 쌓이는 데이터들 중에 익명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질문은 아마 상무님한테 드리면 이미 우리는 뭐 구글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 저 AI, 생성형 AI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우리 교수님이 좀 알려주실까요? 결국에는 구글이나 오픈 AI처럼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서 최근에 재밌는 팟캐스트 들었는데 필드를 천국, 연옥, 지옥으로 나눴더라고요. 랭귀지 모델에서 천국에 있는 팀들이 이제 오픈 AI나 구글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연옥이 이제 거기에 어떻게 좀 걔네들이 안 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좀 우리가 좀 해서 니시를 찾아서 시장을 만들까. 우리가 거기 연옥에 있어요 지금? 아직 안 이제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옥은 저 랭귀지 모델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보통 30B에서 7B 정도의 모델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연옥 기준이? 네. 그래서 30B가 대기업들이 메타나 오픈 AI 같이 거기서 최전선에 뛰고 있지 않는 회사들이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되게 스위스팟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그러면 여기에 제가 덧붙여 뭔가 여기를 좀 드려보면 네, 우린 지옥 아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게 진짜로 개발하고 있는 연구원들 입장에서의 일부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내에서 이제 초거대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챗GPT가 버전 3.5 버전이에요.
요즘에 가장 유료로 쓰시는 4.0을 제외하고 3.5의 파라미터 사이즈만 먼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파라미터 사이즈를 능가 정도 해서 만드는 회사들이 국내에 일단 저희 KT도 이번에 믿음 모델이 200B 이상, 200빌리언 이상의 파라미터 사이즈를 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200B. 예, 200빌리언 파라미터 사이즈입니다. 1,000억 개. 챗GPT가 이제 175빌리언이라고 물론 파라미터 사이즈만 지금 비교를 하는 상태였고요. 그러면 MS의 챗 GPT보다 더 큰 용량이에요? 3.5에 비하면 파라미터 사이즈는 좀 더 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천국이네요. 아니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대비 얼마만큼 또 어떤 각종 기술이 들어가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일단은 국내 회사들을 제가 약간 대변을 드리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LG, 엑사원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이버도 있고 이런 회사들도 그 정도 규모의 모델을 일단은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카카오나 SK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5개 정도 회사를 크게 볼 때는 규모로는 천국과 대비해서 할 수 있다. 다만 밀리지 않는다. 대신 다만 이게 이제 성능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좌지우지 하는데 성능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아직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 회사들이 먼저 시작한 것도 당연히 있고요. 저희보다 훨씬 많은 양질의 데이터들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튜닝해서 잘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빅테크 글로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후발주라고 보면 되는데 교수님들이나 대중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글로벌 미국에 있는 빅테크만큼 유사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천국가 어디 연못가 뭐 이런 거에 일부라도 퐁당 들어갈 수 있는 국가가 몇 개나 있을까요? 아, 전 세계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5개 미만입니다.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딥마인드 거기서 많이 들어왔죠. 그 영국 회사예요. 유럽에도 일부 있고. 딥마인드 옛날에 저 바둑 떴던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구글이 소유하고 있고요. 뭐 일부 이스라엘 테크 기업들 이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게 보면 3개 회사, 5개 회사가 어쨌건 규모면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응원하고 자랑스럽게 해주셔야 되고 그게 약간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거에 저희가 이제 좀 그래도 노력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도 KT에서 제공한 뭐 믿음이나 이런 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해서 각자의 입맛에 맞는 여러 AI 모델들도 자기네들이 개발할 수도 있고 그걸 서비스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판을 좀 깔아 주신다는 거죠? 네,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의 지금 국내에서도 글로벌에서도 이렇게 공개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제가 말한 대기업 5개 외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AI를 날고 긴다는 스타트업들은 왜 대용량 모델, 초거대 모델을 직접 만들지 못하고 그 사업에 위기가 있을까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분들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일부 데이터들도 많이 본인들도 확보해서 내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빌리언이던 175빌리언이던 이 사이즈까지 1차적으로 구워낸다고 저희 표현하는데 베이크라고 모델을 파라미터 사이즈를 넣어서 GPU를 돈을 막 넣어가지고 이것까지 만들었는데 수백억이 들어요. 이 비용까지의 진입 장벽을 저희는 이번에 과감하게 공개를 드려요. 마음껏 얹어서 본인 회사에 쓸 수 있게끔 과감하게 공개를 드립니다. 그 개인이 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향을 기업 간으로 먼저는 우선을 하고 있고요. 많이 안정화됐을 때 개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왜요? 아니 오픈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개인한테 전부 다 퍼뜨려가지고 그건 사실은 이제 선정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끌기 위한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좀 믿을만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바람직한 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있더라고요. 오픈 AI는 오픈하지 않는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사실 챗GPT도 3.5 이후는 파라미터의 숫자며 뭐 전혀 공개도 안 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AI 시대의 희망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큰 편입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스케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의 발전을 보면서 상당히 큰 기대와 희망 같은 것을 갖게 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상상해 보는 것. 그걸 외삽 혹은 바깥늘림, 영어로는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뭐 한 100년, 200년 뒤에 인공지능이 어떤 상태로까지 발전할지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상상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면에선 명확하지 않으니까 좀 두려움을 갖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 간 다음일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래도 뭐 제 손자 정도? 에이, 걔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네. 우리 저 지웅배님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좀 커요? 저는 기대 쪽에 더 많이 감정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미 저희들도 연구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을 너무 사용하고 계시고 활발하게 쓰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없는 사회를 상상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인공지능은 근데 천문학에서는 뭘 써요? 되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천문학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패턴을 분석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천문 현상들은 보통 별이 터진다거나 행성이 지나간다거나 이런 각각의 고유한 패턴의 성질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걸 다 눈으로 봐가지고 분류를 했지만 이제는 워낙에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다 보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클래시파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훈련들도 우리가 열심히 시켜 놓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별이 터지거나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그걸 분류해서 우리에게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구글, MS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걸 좀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런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과 별개로 또 연구자들의 목적에 필요하게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KT가 나섰거든요. 네. 자, KT가 그런 거 나섰죠? 결론부터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많이 되어 있다. 에이. 이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됐다고 하세요. 네. 테크니컬리하게 사실 보면 저런 분야는 약간 슈퍼컴퓨팅 같은 형태가 좀 필요하고요. 다행히 저희 회사가 그런 슈퍼컴퓨팅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으로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웅배님 같은 그런 천문학자들이 또 멋있는 별 분석해갖고 그 딱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발견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네. 굉장히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겠구나. 그럼요. 전 세계 뇌과학자들이 요즘 AI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들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선진 국가들에서 이런 AI 윤리 때문에라도 속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윤리는 이상욱 교수님입니다. 그 분야까지는 나가지 않으셨으면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이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윤리적인 문제만 따져서 우리가 정말 스탑해야 될 일인지 그건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좀 잠깐 멈추자는 움직임은 분명히 좀 있죠. 엄청 소수 의견이라는 점은 그런 움직임이 없진 않으나 전체 연구자들을 따지면 굉장히 좀 소수일 수밖에 없다. 사실 윤리 이슈 때문에만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실제 인더스트리에서는 먼저 좀 발전을 시키고 그와 함께 동시에 윤리 기술을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술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가 뒤를 여러 가지 튀어나온 것들을 좀 이렇게 눌러주는 후행적으로 하는 거군요. 보통 기술이 발전할 때 먼저 규제와 윤리를 먼저 우선시하게 되면 그 기술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사실 좀 막는 편이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윤리 이슈당 이런 것들이 또 학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은 해야 나가되 너무 그 부분만 규제를 하다 보면 미국 같은 건 먼저 기술을 앞서고 윤리나 저작권을 이용해서 기술 장벽이 다른 애들이 들어온 걸 막아버리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조금은 저희는 속도를 기술이 어느 정도 따라잡고 윤리와 규제를 그와 동시에 움직여주는 게 아마 산업 발전에는 훨씬 더 맞는 어프로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막 개발되면 우리가 이제 바로 올해 혹은 뭐 내년 금방 접할 수 있는 우리의 편리함, 이익 가장 먼저 어떤 것들부터 좀 생겨납니까? 일반인들께서는 사실 AI를 내가 AI를 쓰고 있다 인식하고 못 쓰시는 분도 상당히 있고요. 이제 한참 우리 코로나 때 독거노인들이나 일일이 다 괜찮으신지 체크 같은 것들이 어려웠을 때 자동전화 콜이라든지 저희 회사의 기가진이가 대신 대화를 해서 괜찮으신지 일상 속에서 벌써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하셨어요? 네, 저희 회사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만 한 게 아니고요. 저희와 같이 이런 걸 하는 통신회사의 경쟁회사들이나 우리나라 테크 회사들도 다 지자체를 이용해서 다 그런 것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요즘 핫한 거 여기 계신 분들도 쓰셨나? 얼굴들 내가 찍으면 미국 하이틴 얼굴로 교체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생성형 AI로 지금 다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일상 속에는 조금씩 부담 없는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 쪽에서는 정말로 내가 비용 효율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에 지금 도움이 막 시작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너무나 우리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안 좋은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핵심은 유럽에 AI 관련된 물품을 팔려면 그 AI가 안전하다는 거를 공급자가 보여야 돼요.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뭐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원래 그 AI가 아까 말씀하신 사람 얼굴을 하이틴 얼굴로 바꿔준다. 예. 그것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 이상한 짓은 안 하게 만드는 거. 근데 사실은 그건 너무 당연해 보이죠. 뭐 세탁기는 세탁만 해야지 그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제 AI는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AI뿐만 아니라 불가능의 영역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칼을 만들어요. 요리하라고 만들었겠죠 당연히 회사에선. 그러나 이걸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듯이 AI란 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이게 악용되거나 문제의 소지들을 충분히 미리 생각하고 소프트웨어가 사람 얼굴을 바꿔주는 거라면 네.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장 장치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다든가 최선을 다했냐 정도인 거예요? 뭐 아니면 그렇죠. 보여야 돼요. 서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보여야지만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AI R&D 연구개발과 윤리적 고려가 서로 뭐 이렇게 배치된다든가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건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저희 오늘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했는데 학계에서 바라보는 점과 약간은 좀 다른 달라요? 점도 있다라는 걸 오늘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게 오늘 제가 나오면 또 좋은 댓글도 달리지만 또 KT 뭐 있었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좋은 댓글 거의 안 달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윤리 API를 내놓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아까 MC분이 말씀하신 정확히 맞습니다. 어떤 툴을 쓰는 사용자가 어떻게 쓰냐가 제일 중요해요. 인터넷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약을 사는데 사용하는 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기업들은 알아서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들을 최소한 막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후천적인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걸 쓰기 위해서 학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어떻게 잘 써야 된다. 이거에 좀 더 방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약간의 시각의 차이 정도면 볼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 AI와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 친구가 점심 뭐 먹었어? 그래서 제가 햄버거 먹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직화구이로 먹었니? 아니면 공장용으로 먹은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친구는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 여러 맥락을 이해하면서 제가 했던 말 다음에 가장 확률적으로 좀 맞을 말을 그냥 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넣는 거죠. 어디까지가 이 머신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지가 저한테는 이제 약간 불분명한데, 왜냐하면 맥락을 잡아서 그 맥락과 가장 비슷한 일화 기억을 찾아내서 그 다음 단어를 뱉어내는 그 프로세스가 우리 인간은 그럼 안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도 대화를 할 때 맥락을 잡고 그 맥락에 해당하는 나의 기억이나 또는 일반화 규칙을 뽑아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 얘기하실 때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다음 단어만 뱉어내는 걸 할 때 저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인지적 기능이 녹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그 연구소 단위의 독자적인 AI 모델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데이터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쵸. 예. 굉장히 크죠. 그걸 사람이 일일이 다 분석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이거보다는 AI가 샥 분석해갖고 어디쯤에 블랙홀 있을 확률 뭐 몇 프로, 생명체가 사는 별이 있을 확률 몇 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AI가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사람의 노동력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애초에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천문학에서 출발한 역사이기도 컴퓨터가요? 하거든요. 옛날로 우리가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옛날에는 당연히 기계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됐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역사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게 되냐면 정확하게 1900년 하버드 천문대에서 출발합니다. 아, 팩트입니까? 네, 팩트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냐면 모든 학문 분야마다 다 자기네서 시작했대. 원조. 그때 컴퓨터는 사람이었어요. 네, 맞아요. 사람 컴퓨터? 네, 에드워드 피커링이라는 천문학자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던 가정부를 딱 발견을 하는 거예요. 뭐 데이터 숫자 계산하고 분석하는 것 정도는 물리학을 몰라도 훈련만 시키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고용된 사람들을 부르던 표현이 컴퓨터였어요. 아, 진짜요? 네. 계산하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아,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니까 네. 컴퓨터 계산하는 사람? 네. 아, 천문학에서 시작했네, 컴퓨터는. 인간 컴퓨터는 그쵸. 컴퓨터란 말 자체가 천문학자부터 시작한 거네요. 그래서 그 앨런 튜링을 다루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도 보시면 거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기계 컴퓨터를 만들고 나서 주연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드디어 머신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머신 컴퓨터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사람의 직업을 지칭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인 거죠. 아,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진짜 기계가 계산하는 시대가 열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컴퓨터였다가,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점점 천문학 쪽에서는 이제 컴퓨터는 우리가 만들었고, 수학자들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렇죠. 생각하시고, 원리를 잘. 네, 물리학자분들은 야, 니네 그 반도체 없으면 그게 뭔 컴퓨터냐, 이런 얘기 하시고. 아주 정확하십니다. 네, 다 자기네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 특히 이제 지난번에는 좀 더 원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좀 더 산업적으로 어떻게 AI가 좀 가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 등등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내놓는 AI 서비스 한번 좀 이용해볼까, 이런 생각들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개인은 안 된답니다, 여러분. 네.
꿈도 꾸지 마시고. 자, 오늘 무려 5분의 과학자분들과 함께 초거대 AI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저희 KT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시면서 너무 상처는 받지 마세요. 보통 저는 이런 걸 보지를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근본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말만 좀 거칠게 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당연히. 어떤 댓글일지 뭐 저는 이미 훤히 다 보입니다만 뭐 미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대충 저 온도 보셔서 어떤 댓글 다셔야 되는지는 뭐 감이 좀 오실 것 같네요. 자, 오늘 3인1조 AI 팀과 함께 AI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어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과학자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